징역 23년에 처한다.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네, 제가 헌재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구를 언급하고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노역과 노출 정점을 찍었죠. 이진건 판사 그 피고를 한덕수가 아니라 윤석열 안쳐놔도 사형입니다. 선고가. 이상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곤란해졌죠. 단전 잔주를 서로 협의하는 과정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지시는 이상민 장관 통해서 나갔단 말이죠. 이 사람은 법 전문가야. 법무부 장관이야 심지어. 근데 윤석열이가 계엄 발표하자마자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건 불법 계엄인 걸 알았죠. 박성재는 이게 불법 계엄인 거를 몰랐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속하지 마. 박성재가 지금 애매합니다. 그 사람은 두 가지, 출입국관리소, 교정부, 교도소. 근데 이 재판장이 이지가 판사예요. 기대가 커. 이번 한덕수 판결을 보고 가장 악소리가 났을 사람도 어쩌면 박성재였을지.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모처럼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소식이 있었죠. 이진관 재판부가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일입니다. 내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8년이나 높은 중형 선고였는데요.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 판결에 많은 국민이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49년생이죠. 현재 만 77살인 한 전 총리는 100살이 돼서야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고령 등을 고려해 일부 개인적으로는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12.3 내란의 밤부터 지난 대선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고빗길마다 한 전 총리가 취했던 행위와 태도를 하나하나 돌아보면 이번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업보요 정당한 응징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한 전 총리 계엄 당일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문건을 직접 받았죠. 그러고서도 받은 적이 없다. 국회와 헌재에서 여러 차례 거듭 거짓말을 했습니다. PPT 한 장만 띄워주실래요?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네, 이거를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비상계엄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네. 걸 그때 알았다고요? 네, 저희가 인지한 것은 그때입니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그거를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내란 특검팀에서 계엄 당일 행적이 담긴 CCTV를 확보한 뒤에야 비로소 위증 사실을 털어놨는데요.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이 실패한 뒤에도 내란 수계 윤 전 대통령의 임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다 부렸는데요.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가운데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신속한 탄핵을 원하는 민심을 거슬러서 윤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려 한 것입니다.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 뒤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재 탄핵 심판을 무산시키려 책동했죠. 이때 가졌던 답답함, 울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도 다 끝난 상태였는데요. 헌재도 대법원도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후보는 바로 임명하는 게 헌법에 부합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뒤늦게 입장을 바꾼 국민의힘의 반대를 이유로 해서 임명을 거부한 겁니다. 탄핵 심판을 막아서 윤석열의 임기를 지켜주기 위한 노골적인 저항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토록 열심히 윤석열 보위에 나선 이유가 결국 자신의 내란 관여 사실을 감추고
어떻게든 처벌을 피해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이 이번 1심 판결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난 거죠.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중간에 탄핵 소추돼서 실제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내란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과 김건희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기도 했었죠.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이 역시 자신의 내란 관여 사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정하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탄핵 뒤에는 권한대행 자리마저 팽개치고 대선에 출마하면서 노역과 노추, 정점을 찍었죠.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후보님께서는 왜 지금 뒤늦게 나타나서 국민의힘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저는 모든 절차를 다 따랐어요. 그런 사람한테 난데없이 나타나서 나를 12일까지 경선을 완료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한밤에 후보 교체 시도까지.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막장극 뺨치는 대선 후보 단일화 난장판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날로 먹고 그 후광으로 내란 수사와 단죄를 회피하겠다, 이런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었기에 이런 꼴불견을 아무렇지도 않게 연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케 해준 캐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건 단지 한덕수 개인의 내란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단죄했다, 이 점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하게는 12.3 계엄이 곧 내란이다, 이런 사실을 법원 최초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분명하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포고령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금지를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또한 다수의 군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화를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불법적인 계엄은 곧 내란에서 얘기하는 폭동의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군과 경이 국회에 침입해서 저지하고 한 부분도 다 폭동의 일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양형과 관련해서도 위로부터의 내란, 이런 성격 규정을 통해서 그간의 통념을 뛰어넘는 새롭고도 매우 설득력 있는 기준점을 제시했는데요.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른바 친위 구테타라고도 불립니다.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전두환 내란 재판은 기준이 아니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우리 사회가 40년 전 그 판례 묻기, 그 말은 즉 이제 그 윤석열 재판에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직위원도.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마지막 양형 기준에서 밝히더라고요.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친위 쿠데타가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사망자가 없다라는 주장들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너무 잘 짚은 것 같고요. 이번 판결은 앞으로 줄줄이 예정돼 있는 내란 공범들에 대한 선고에도 당연히 기준점 노릇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각각의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먼저 나온 다른 재판부의 결론을 반드시 따를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워낙 명쾌하게 12.3 계엄이 내란인 이유,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판부가 만에 하나 다른 생각을 한다 해도 법리적으로 이를 논파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진관 판사가 막 작심하고서 쫙 논리를 구성을 해서 그렇죠. 다른 재판부로서도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의 내란이 아니라 위에부터의 내란이 더 책임이 크다, 그 논리를 깨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예. 그렇다면 그런 분들의 어떤 형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형량 산정에서도 중거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한 전 총리는 언론사 단전 단수 문건을 같이 검토하고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형성해 준 점, 그리고 총리로서 불법 계엄을 중지하거나 제어하는 등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동일하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상은 더욱 크고 심각합니다. 만약 담당 재판부가 내란 사실과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한 전 총리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형을 선고하기란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진건 판사 그 피고를 한덕수가 아니라 윤석열 앉혀놔도 주어를 바꿔도 사형입니다. 선고가. 이런 점들 때문에 이번 판결에 큰 충격을 받았을 사람은 단지 한 전 총리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윤석열과 한덕수 외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 국무위원은 김용현, 이상민, 박성재가 있죠. 윤석열과 김용현은 지기현 재판부가 담당이고 2월 19일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민은 류경진 재판부가 담당이고 2월 12일 선고가 이뤄지는데요. 박성재는 오는 26일 첫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담당 재판부는 바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입니다. 이번 한덕수 판결을 보고 가장 악소리가 났을 사람도 어쩌면 이런 점에서 박성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김용현의 경우 지기현 재판부의 양형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은 각각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는데, 지기현 재판부도 계엄이 내란임을 인정하는 한 윤석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김용현은 무기징역, 최소한 한덕수보다는 높은 유기 형량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애초 지기현 재판부가 내란임을 인정하더라도 사상자가 없었다, 또 빨리 해제됐다, 이런 점 등을 들어가지고 장량 감경을 통해서 윤석열에게 무기징역보다 낮은 유기징역형 선고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컸었죠. 그러나 이번 이진관 재판부의 서리빨 같은 선고가 나온 이상 아무리 지기현이라도 막 나가긴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다만 여전히 지기현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선고일을 2월 19일로 잡은 것을 두고 우려가 나오는데요. 아니, 피고인이 불출석해버리면 어떡하냐고. 아,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죠. 이거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그건 걸석 선고 못해요. 그래서 지기현 재판장이 2월 19일 꼭 출석해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오히려 그게 힌트를 준 것 같아요. 그날 근데 지기현 판사는 그날이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날 20일까지만 근무하고 서울중앙지법을 떠나요. 선고 날짜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떡해요. 그것도 이상해, 전. 물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 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걸석으로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보완 규정도 형사소송법에는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기현 재판부가 그동안 보여온 행태를 볼 때 과연 그렇게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다들 지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그 피고인의 공판 불출석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고 교도관에 의한 정상적인 구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확실할 때, 이럴 때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기현 부장이 그런 사정을 인정해가지고 바로 선고를 할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절차적인 만족감도 중요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지기현 부장이 2월 23일자로는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따가 날 테니까 만에 하나 그 19일하고 20일 목금밖에 없는데 그때 선고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새로운 재판부가 이거 변론 제기를 해서 공판 절차 갱신을 해야 돼.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란 주범 두 사람에 대한 단죄가 또다시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됩니다. 물론 지기현 재판부도 바보가 아니라면 그 경우에 따라올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클지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식의 깽판을 치기는 그래서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애초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구금일수 계산 방식을 적용해서 풀어주리라, 이렇게 예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만큼 끝까지 경각심을 놓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 구형받은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도 선고 때까지는 밤잠을 이루기 어려운 처지가 됐습니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이상민과 함께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계엄 문건을 같이 논의한 것만으로도 23년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국무총리로서 잘못한 데 대해 가중처벌한 측면이 크죠. 그렇지만 단전단수라는 임무만 놓고 보면
직접 실행을 지시한 이 전 장관의 죄책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상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곤란해졌죠. 왜냐하면 단전 단수를 서로 협의하는 과정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지시는 이상민 장관 통해서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는 그냥 어찌보면 협의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중요 임무 종사로 봤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더 오히려 높거나 실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형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요.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에는 내란 당일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하라, 또 교정시설 수용 요력을 점검하라, 출국 금지 담당 직원을 출근토록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등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 뒤에 김건희 씨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부하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습니다. 애초 내란 특검이 2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 탈 많고 말 많은 곳이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4인방 중에 박정호, 남세진 판사가 잇따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박정호 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인 줄 몰랐다, 이런 박성재의 황당한 주장에 손을 들어줬고, 남세진 판사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법 전문가야. 법무부 장관이야 심지어. 근데 윤석열이가 계엄 발표하자마자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건 불법 계엄인 걸 알았죠. 왜냐? 그렇죠. 전쟁이 났어. 소요 사태가 있어. 뭐가 있어. 네. 그런데 박성재는 이게 불법 계엄인 거를 몰랐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속하지 마. 알았지? 이거야. 박 전 장관으로선 2번이나 영장이 기각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법합니다. 그러나 행운은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불구속 기소돼 배당된 재판부가 바로 다름 아닌 이진관 재판부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 지금은 아마 걱정의 한숨이 깊어지지는 않았을런지 궁금해집니다. 한덕수도 자신처럼 영장전담재판부 4인방 중 정재욱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죠. 그렇지만 결국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박 전 장관에게도 자신이 저지른 죄가에 합당한 법의 심판이 늦지 않게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